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날씨가 더워도 또 제 직업이 농부이다 보니까 농장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틈나는 때마다 책을 읽으면서 이 여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읽은 책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잘 알려진 고전 소설이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번에 읽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좋아하고 꾸준히 읽기 시작한 지는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소설은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권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선 고전소설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니까 또 재미를 못 느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장르의 책에 밀리다 보니까 고전소설을 많이 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번에 이 동물농장 고전소설을 읽게 되었느냐면요. 요 영상 바로 직전에 제가 그 에리볼 체링 크로스 로드 영화를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었어요. 그 고전 영화인데 책을 소재로 한 영화라서 너무 재미있게 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책을 소재로 하다 보니까 그 영국의 고전 소설들 그리고 작가들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거기서 또 이 동물농장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갑자기 또 그 장면을 보다가 보니까 읽고 싶더라고요, 동물농장이. 그래서 당장 서점에 갔죠. 그랬더니 이제 고전 그 문학 소설 코너에 또 마침 또 이 책이 앞에 딱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책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이 책만 이렇게 앞으로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책을 내가 또 읽을 운명인가 보구나 해서 또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읽었습니다. 책은 1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얇거든요. 얇고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읽는데 제가 이제 좀 일이 바쁘고 중간에 또 다른 책 잠깐씩 읽다 보니까 이 책을 조금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서 읽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은, 그 전에 이 책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안 읽어보신 분들도 저처럼 꽤 많이 계실 테니까 줄거리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읽은 느낌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예전부터 동물농장이라는 제목만 들어서는 어떤 내용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궁금증은 항상 있었거든요. 고전소설인데 설마 단순하게 동물들의 일상을 묘사한 걸까? 아니면 파브르 곤충기처럼 동물들을 관찰하고 쓴 이야기인가? 아니면 동물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이야기인가? 이런저런 추측들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이제 감탄사가 나왔거든요. 제 감탄사의 의미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훌륭하다 봤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었구나,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알려진 소설이다 보니까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제 영상을 보시면서도 해석을 다르게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또 사람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저는 또 최기양은 이런 느낌을 받았구나 하면서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읽어본 결과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책은 동물을 의인화한 정치 풍자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아시죠? 그 토이스토리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 장난감들이 이제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설정이잖아요. 이 책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동물을 의인화한 것, 두 번째는 정치 풍자 소설. 그 두 가지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의인화했다는 것, 토이스토리에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이 존스라는 농장주가 운영을 하고 있는 매너 농장이라는 농장에서 여러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제 돼지, 말, 소들, 그리고 당나귀, 양, 개, 닭, 오리, 고양이 등등 이런 동물들이 인간처럼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들만의 이제 규율을 정해서 행동을 한다는 재미있는 설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동물들 중에서 돼지들이 그래도 다른 동물들보다 더 똑똑하고 인간의 글을 빨리 깨우쳐서 나머지 동물들을 이제 주동한다는 내용인데 주동을 해서 돼지들이 이제 나머지 동물들을 주동을 해서 이제 동물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생산물과 노동을 착취하는 인간들을 배척하고 이제 동물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우리만의 농장을 만들어서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농장의 동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솝 오화를 읽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고전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도 청소년들 중1부터 정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화이다 보니까 시대적 배경을 함축하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쓰여졌다고 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까지 가볍고 쉽다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함축적인 의미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도 충분히 읽고 저자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한테 이제 이 책을 권해서 저보다 먼저 읽었거든요. 읽고 나서 느낌을 물어보니까 저랑 비슷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내용을 거의 이해하고 읽었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고전소설을 처음 이제 접하게 해주고 싶으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이 책을 처음에 권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읽히고 어느 정도 재미도 있고 지루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책의 정치 풍자 소설이라는 측면에서의 특징입니다. 동물 농장은 완벽하게 풍자의 목숨을 건 풍자 소설이에요. 이제 풍자 소설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반드시 있겠죠.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그 사회적 배경이라는 것이 작가가 비판하고 싶은 것들이겠죠. 예를 들면 이제 풍자의 대상이 되는 당대의 이데올로기, 사회 관습, 영향력이 있는 특정 인물들이 이제 반드시 존재하고 그 대상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비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화 형식으로 풍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풍자 소설이라는 것이 참 소극적이고 비겁한 대항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어떤 시대이건 제대로 된 풍자 소설에 독자들이 열광을 한다는 것을 보면은 풍자 소설이 그 시대의 시민들의 표출할 수 없는 불만을 간접적으로나마 충족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풍자소설의 소극적인 대항 방식이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농장이 무엇을 풍자하고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역사를 진짜 거의 잘 모르기 때문에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책 뒤쪽에 보면은 작품 해설이 나와 있어요. 작품 해설란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쉽게 어떤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작가가 풍자를 하고자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1917년 그 구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그 이후부터 스탈린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구소련의 정치 상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었는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깊이 들어가자면은 소비에트 체제 그리고 스탈린 체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겠지만 역사학자로서 이 소설을 파헤치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면은 사회주의 혁명에 핍박을 받았던 당대 시민들의 그 아픔을 대변한 소설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이 소설을 접해도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꼭 작가가 의도한 그 시대적 배경에만 국한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자들이 생각하는 그 다양한 시대적 상황에 이 소설을 대입시켜서 해석들을 해보는 것도 더 재미있고 더 창조적이고 확장된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쓰여졌던 시대적 상황을 하나도 몰랐던 제가 읽었어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었고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또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 그 체제 또 지도자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저희 2학년 중학교 그 아들내미가 이 책을 먼저 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감을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어느 시대이건 부패한 정치 세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가 또 아들을 과소평가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이 동물농장 읽고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구소련의 스탈린 체제를 풍자했던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느 국가이건 어느 시대이건 어떤 세대이건 그리고 어떤 조직이건 간에 과연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모두가 평등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지도자와 정치 권력, 정치 세력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계속 품게 만드는 것이 제가 이 동물농장을 읽은 소감입니다. 네. 뭐라고 딱히 결론을 지을 수는 없고 어느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를 다룬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고 제 나름대로 느낌을 말씀드려 봤는데 고전소설은 이 책이 좀 쉬운 편이라고 해도 역시 다른 일반적인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보다는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깊이가 있어요. 읽고 나면 남는 게 좀 많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고전소설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전소설이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아직 시도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전소설 처음 접하게 해주고 싶은 분들, 부모님들께 이 소설을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책을 아직 선정을 못했어요. 제가 이 책하고 다른 책을 막 번갈아서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까 아직 무슨 책 해야 될지 못 골랐는데 얼른 또 재밌고 또 유익한 책 얼른 선정을 해서 빨리 읽고 여러분들도 만나러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